정희는 강남 한복판에 건물 5채를 소유한 억만장자였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사업을 일궈낸 그녀는 이제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사업 감각을 자랑했다. 하지만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었다. 외로움이 깊어갈수록 그녀는 점점 가족에게 의존하게 되었다. 아들 민석은 40대 중반에 단정한 외모를 가진 남자였다. 어머니 앞에서는 언제나 다정한 미소를 띠고 어머니 건강하세요. 라며 안부를 묻는 모범적인 아들이었다. 그의 아내 연수는 30대 후반의 세련된 여성으로 미용실에서 갓 나온 듯한 완벽한 헤어스타일과 고급스러운 화장품으로 항상 단장하고 다녔다. 시어머니에게 항상 상냥하게 굴며 어머님 덕분에 행복해요. 라고 감사 인사를 빼먹지 않았다. 정희의 저택은 한남동 언덕 위에 자리 잡은 2층 양옥이었다. 정원에는 계절마다 피는 꽃들로 가득했고 거실 한쪽 벽면은 온통 가족 사진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민석의 결혼식 사진, 연수와의 신혼여행 사진, 명절마다 찍은 가족 사진들이 행복한 추억을 증언하는 듯했다. 매달 첫째 주 금요일이면 민석은 어김없이 어머니를 찾았다. 어머니, 이번 달도 고생 많으셨어요. 용돈 좀 주세요. 정희는 우리 민석이가 힘들 텐데. 라며 매달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아들이 사업체를 운영한다고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민석은 변변한 직업도 없이 어머니 돈으로만 살아가고 있었다. 제가 운영하는 무역회사가 요즘 힘들어서요. 중국 바이어와 계약 문제로 자금이 좀 부족해서. 민석은 그럴듯한 거짓말로 어머니를 속였다. 정희는 아들이 정말 사업을 하고 있다고 믿었다. 실제로 민석이 가끔 가져다주는 중국어로 된 가짜 서류들을 보며 역시 우리 아들이 대단해. 라며 자랑스러워했다. 연수는 그 돈으로 청담동 명품 매장을 순례했다.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까지 온갖 명품백과 보석을 사들이며 호화로운 삶을 즐겼다. 친정 부모에게도 매달 500만 원씩 용돈을 보냈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어머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잊지 않겠어요. 라며 눈물까지 흘려가며 연기했다. 정희는 그런 며느리가 기특해 보였다. 정희는 며느리 복이 있어. 우리 며느리는 시집 와서 한 번도 웃는 얼굴 본 적이 없는데 우리 연수가 참 착해. 친구들이 부러워할 때마다 정희는 으쓱했다. 하지만 민석과 연수는 집을 나서는 순간 표정을 180도 바뀌었다. 차 안에서 민석은 담배를 피우며 오늘도 성공적이야. 라고 비웃었다. 연수는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고치면서 그 늙은 것 언제까지 살 건가. 진짜 답답해 죽겠어. 라고 투덜거렸다. 내가 평생 고생해서 번 돈인데 너희가 쓰는 게 당연하지. 정희는 언제나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민석과 연수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속으로 비웃었다. 늙은 것이 언제까지 살려나?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유산 상속 계산기만 돌아가고 있었다. 민석의 실제 생활은 참담했다. 낮에는 강남의 룸살롱과 카지노를 전전했다. 바카라에서 한 번에 수백만 원을 날리고 술값으로 또 수백만 원을 쓰는 게 일상이었다. 연수는 그런 남편을 알면서도 뭐라 하지 않았다. 어차피 시어머니 돈이니까. 오히려 돈 떨어지면 또 달라고 해. 라며 부추겼다. 그들에게 정희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저 돈을 주는 ATM 기계일 뿐이었다. 그것도 비밀번호 없이 무한정 출금 가능한 기계 말이다. 12월의 어느 차가운 저녁이었다. 서울 전체가 첫눈으로 뒤덮인 날이었다. 정희는 연수에게 급히 전할 말이 있어 전화를 걸었다. 친척 조카의 결혼식이 갑자기 앞당겨져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수는 화장실에 간 사이였고 휴대폰만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벨소리가 울리면서 화면이 환하게 켜지자 그 순간 정희의 눈에 메모장 화면이 들어왔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제목이 적혀 있었다. 미친년 꼬셔서 돈 뽑아내기 작전 2월 계획서. 정희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손가락이 떨리면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 없을 정도였다. 더 끔찍한 것은 그 아래 적힌 세부 내용들이었다. 생신 때 더 많이 달라고 하기. 아픈 척해서 병원비 받기. 사업 확장한다고 거짓말하기. 등등 그녀를 속이기 위한 온갖 계략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정희는 황급히 그 자리를 벗어났지만 충격으로 인한 떨림을 멈출 수 없었다. 화장실에서 나온 연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어머님 화장실 다녀왔어요. 라고 말했지만 이제 그 미소가 악마의 가면처럼 보였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몇 년간의 기억들을 되짚어봤다. 민석이 갑자기 비싼 시계를 차고 온 날, 연수가 새 명품백을 들고 와서 남편이 선물해줬어요. 라고 했던 날들이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했다. 새벽 2시경. 갈증을 느껴 부엌으로 향하던 정희는 거실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민석과 연수의 대화 소리에 발길이 멈췄다. 그들은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민석의 목소리가 들렸다. 우리 엄마 건물들 다 합치면 얼마나 될까? 작년에 감정평가 받았을 때 100억은 넘었다고 하던데. 연수가 킥킥거리며 답했다. 당연히 우리 거 될 거잖아. 우리가 평생 모시고 살았는데 누구한테 주겠어? 그 늙은 것 혼자 뭘 할 수 있다고. 요즘 기억력도 떨어지고. 진짜 치매 걸리기 전에 빨리 재산관리권한 넘겨받아야겠어. 나중에 정신 멀쩡할 때 딴소리하면 곤란하거든. 맞아. 그리고 매달 받는 1,000만 원도 너무 적어. 어차피 다 우리 돈인데 왜 조금씩 줘? 아예 통장을 넘겨받자. 그러면 너가 카지노에서 잃은 돈도 쉽게 메꿀 수 있고. 어제 카지노에서 2천만 원 날렸는데 엄마한테 뭐라고 해서 받을까? 그거야 쉽지. 사업 확장 자금 필요하다고 하면 돼. 바보 같은 늙은 것.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잖아. 정희는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가슴이 터질 듯한 배신감에 휩싸였다. 40년 넘게 키운 아들이 5년 넘게 딸처럼 여긴 며느리가 자신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니. 더 충격적인 것은 자신이 사업자금이라고 생각하며 준 돈들이 모두 도박으로 날아갔다는 사실이었다. 연수의 목소리가 또 들렸다. 참, 내일 친정 엄마한테 줄 돈도 준비해야 해. 이번 달엔 500만 원 말고 1,000만 원 달라고 해보자. 친정 아버지 수술비 필요하다고 하면서. 좋은 생각이야. 우리 엄마는 착하니까 또 줄걸? 하하. 그들의 웃음소리가 정희의 귀에는 악마의 비웃음처럼 들렸다. 그녀의 손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지만 소리 내어 울 수도 없었다. 들키면 안 되니까. 다음 날 아침, 민석과 연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한 모습으로 인사했다. 어머니,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민석이 정말 걱정하는 듯한 표정으로 물었다. 연수는 아침 식사를 정성스럽게 차려주며 어머님 좋아하시는 미역국 끓였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희의 눈에는 더 이상 그들의 가면이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았다. 모든 것이 연기였구나. 모든 것이 거짓이었구나. 그녀는 속으로 결심했다. 이제 끝이다. 그러면서도 혹시 오해일까? 라는 생각에 정희는 사흘 동안 고민했다. 하지만 연수의 휴대폰에서 본 그 잔혹한 메모 제목이 모든 의구심을 날려버렸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일요일 이른 아침, 정희는 법무법인을 찾았다. 평소 건물 계약서를 처리해주던 변호사인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긴급 상담을 요청했다.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고 싶습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단호했다. 김 변호사는 그녀의 심각한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다.
제 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마세요. 정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김 변호사는 놀라며 재고를 권했다. 정희 여사님, 그래도 혈육인데 혹시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있었습니다. 아주 큰 일이요. 정희는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김 변호사에게 자세히 설명했다. 연수의 휴대폰 메모, 아들과 며느리의 밤중 대화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김 변호사는 충격을 금치 못했다. 이건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더욱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제가 죽은 후에도 그들이 제 재산에 손댈 수 없도록 완벽한 유언장을 만들어주세요. 새 유언장에는 정희의 모든 재산이 사회복지법인 세 곳과 지역교육재단에 기부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었다. 아들 민석과 며느리 연수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법적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유류분 포기각서도 함께 작성했다. 이 유언장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요? 정희가 물었다. 지금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집행되죠.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들 부부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그 주 금요일, 평소처럼 용돈을 받으러 온 민석을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혔다. 연수도 함께 자리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새로 작성한 유언장 사본이 놓여 있었다. 정희는 차분하지만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 달부터 용돈을 주지 않겠다. 민석은 당황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정희는 며느리의 휴대폰에서 본 메모와 그날 밤 들은 대화를 그대로 전했다. 민석과 연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특히 연수는 자신의 휴대폰 메모가 들통났다는 사실에 식은땀을 흘렸다. 그리고 나는 어제 유언장을 새로 썼다. 정희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가리켰다. 내가 죽으면 모든 재산은 사회복지단체에 기부된다. 너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연수가 먼저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애원했지만 그 눈물마저 가짜로 보였다. 민석도 따라서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다. 어머니, 잠깐 화가 나셔서 그러시는 거죠?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게요. 받았던 돈도 다 돌려드릴게요. 내가 받아간 돈으로 도박했다는 것도 다 안다. 5년간 6억 원. 내가 사업자금이라고 믿고 준 그 돈으로 카지노에서 놀았지? 민석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다. 모든 것이 들통났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져 있었다. 너희는 이미 내 자식이 아니다. 당장 나가거라. 다시는 내 집 앞에 얼씬거리지 마라. 연수가 마지막으로 발악했다. 어머님을 5년간 모신 게 이런 대우 받으려고 모신 거예요? 5년간 내 돈으로 후유시켰으면 됐다. 이제 끝이다. 민석과 연수는 처음에는 계속 찾아와 눈물로 호소했다. 대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루 종일 빌기도 했다. 하지만 정희가 완고하게 거절하자 그들의 본성이 완전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엄마가 돌았나 봐. 70이 넘으니까 제정신이 아니야. 민석은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어머니의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소문을 퍼뜨렸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사촌들에게까지 전화해서 어머니가 갑자기 이상해지셨어요. 저희를 도둑으로 몰아요. 라며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친척들은 반신반의했다. 정의가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닌데 나이 들면 성격이 변하기도 하지. 하지만 대부분은 민석의 말을 믿었다. 평소 효자로 알려진 민석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연수는 더욱 교활했다. 그녀는 평소 정의가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건망증을 보이는 모습들을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해뒀던 것이다. 혹시 모르니까 라며 은밀히 수집한 영상들이 이제 무기가 되었다. 정의가 같은 말을 2번 하거나 방금 한 일을 잊어버리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들을 편집해서 마치 치매 증상인 것처럼 만들었다. 이 영상들을 SNS에 올리면서 연수는 글을 썼다. 시어머니를 5년간 모셨는데 갑자기 저희를 도둑이라고 하시네요. 치매 증상이 심해지셔서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슬픕니다. 효자 아들을 내쫓은 치매 노인. 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댓글들은 민석 부부에게 동정적이었다. 불효자식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머니 병수발 들다가 이런 일 당한 거 아니야? 치매 걸린 부모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데 노인 우울증일 수도 있어. 요즘 그런 경우 많다던데. 민석은 한 발 더 나아가 법원에 후견인 심판을 신청했다. 모친이 치매로 인해 판단 능력을 상실해 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였다. 그는 돈을 주고 정신과 의사까지 매수해 정의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인다는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냈다. 환자는 최근 기억력 저하와 함께 피해망상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인지능력 저하가 관찰됩니다. 가짜 진단서의 내용이었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억만장자 노인효자 아들 내쫓고 전 재산 기부 선언이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여론이 분열됐다. 일부는 정의를 지지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민석 부부의 조작된 스토리에 속아 그들을 동정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노인 치매 의심되는데 재산 기부는 무효 아닌가? 효자 아들이 저렇게 무릎 꿇고 빌어도 안 들어준다는 게 이상함. 같은 댓글들이 달렸다. 더욱 악랄한 것은 민석이 어머니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한 것이었다. 우리 어머니가 젊었을 때 남자 관계가 복잡했다. 라는 근거 없는 소문까지 퍼뜨렸다. 아버지가 일찍 죽은 것도 어머니 때문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까지 지어내며 어머니의 인격을 모독했다. 정희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아들과 며느리의 악독함에 경악했다. 하지만 그녀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다. 똑똑한 변호사와 함께 반격을 준비했다. 먼저 민석이 지난 5년간 받아간 6억 원의 용돈이 실제로는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추적했다. 정희가 아들의 사업 자금이라고 생각하고 준 돈이 도박과 유흥비로 탕진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들을 수집했다. 카지노 출입 기록, 룸살롱 결제 내역까지 모든 것을 확보했다. 연수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확보했다. 시어머니에게 받은 돈으로 명품을 사고 친정에 송금한 기록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더 충격적인 것은 연수가 그 돈으로 남성 호스트바를 드나들었다는 사실까지 밝혀진 것이었다. 또한 정희는 서울대병원 신경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 자신이 치매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료 기록을 확보했다. 인지능력 검사, MRI, PET 스캔까지 모든 검사에서 정상 소견이 나왔다. 민석 부부가 제출한 가짜 진단서의 허위성도 밝혀냈다. 정희의 변호사는 언론에 반박 자료를 배포했다. 아들 부부의 주장은 모두 허위사실입니다. 정희 여사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아무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아들 부부의 사기 행위에 분노하고 계십니다. 드디어 법정에서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했다. 정희의 변호사는 민석이 용돈을 사업자금이라고 속여받아 도박과 유흥에 탕진한 증거들을 차근차근 제시했다. 허위 진단서 작성, 영상 조작까지 모든 것이 드러났다. 첫 번째 공판에서 검사는 민석의 카지노 출입 기록을 공개했다. 피고 민석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불법 카지노에서 총 4억 8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또한 룸살롱과 유흥업소에서 1억 2천만 원을 소비했습니다. 이는 모두 어머니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입니다.
법정은 술렁였다. 방청석에 앉은 친척들이 웅성거렸다. 아, 저런. 민석이가 그런 짓을 했다고? 연수의 비리도 차례로 폭로되었다. 피고 연수는 시어머니가 준 용돈으로 총 2억 원 상당의 명품을 구입했으며 친정 가족에게 1억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호스트바에서 3천만 원을 소비한 사실입니다. 연수는 법정에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남편 몰래 호스트바를 다닌 것까지 들통난 것이다. 정희의 변호사가 결정타를 날렸다. 이것은 연수 씨 휴대폰에서 발견된 메모입니다. 스크린에 연수의 메모가 크게 나타났다. 미친년 꼬셔서 돈 뽑아내기 작전 12월 계획서. 1. 생신 때 더 많이 달라고 하기 최소 5천만 원. 2. 아픈 척해서 병원비 받기 허리디스크 핑계. 3. 사업 확장한다고 거짓말하기 중국 바이어 계약서 위조. 4. 친정 아버지 수술비 명목 실제로는 친정빚 갚기. 5. 치매 의심된다고 소문내기 법정 후견인 준비. 법정은 충격에 빠졌다. 이런 치밀한 사기 계획이 있었다니. 민석과 연수는 법정에서도 끝까지 발악했다. 우리가 어머니를 얼마나 잘모셨는데요. 5년간 한 번도 불효한 적 없어요. 하지만 객관적 증거 앞에서 그들의 변명은 무력했다. 더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다. 정희 집의 가정부 김 씨가 증인으로 나선 것이다. 민석 씨 부부는 어머님이 안 계실 때 집안을 뒤져서 비싼 물건들을 훔쳐갔습니다. 골동품, 보석까지 제가 목격했어요. 그리고 어머님 몰래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떼어갔습니다. 김 씨의 증언으로 절도 혐의까지 추가되었다. 민석과 연수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결국 판결이 내려졌다. 민석은 사기, 문서위조, 절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연수는 공범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사회적 매장이었다. 언론이 진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그들은 전국적으로 폐류나 어머니 등쳐먹은 사기꾼으로 낙인 찍혔다. 인터넷에는 그들을 비난하는 댓글이 쏟아졌다. 이런 인간들이 있다니. 어머니한테 저런 짓을 하다니 인간이 아니야. 친척들도 완전히 등을 돌렸다. 큰아버지는 법정에서 민석에게 너 같은 놈이 우리 집안의 자손인 게 부끄럽다. 라고 소리쳤다. 사촌들은 연락조차 끊었다. 민석의 친구들도 모두 떠났다. 더욱 참담한 것은 경제적 몰락이었다. 민석은 출소 후에도 어디서도 취업할 수 없었다. 인터넷에 사건 기록이 남아있어 신원조회만 하면 바로 들통났다. 결국 막노동으로 하루하루 버티는 신세가 되었다. 연수는 남편이 감옥에 간 사이 혼자 살아야 했지만 그동안 명품만 사고 호화 생활만 하느라 변변한 기술도 없었다. 결국 파트타임 일을 전전하게 되었다. 그나마도 신분이 들통나면 해고당하기 일쑤였다. 아파트 월세도 못 내서 쫓겨나고 결국 고시원 신세까지 졌다. 예전에 입던 명품 옷들은 모두 팔아야 했다. 한편 정희는 약속을 지켰다. 정희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해 저소득층 아이들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독거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짓기 시작했다. 언론은 그녀를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자라고 칭송했다. 폐륜 아들에게 속아도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정희 여사의 숭고한 정신. 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다. 시민들은 그녀에게 박수를 보냈다. 정희는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저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이용하려 했던 사람들을 용서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사회를 위한 에너지로 바꾸고 싶습니다. 제 재산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이길 바랍니다. 3년이 지난 후 정희는 자신이 설립한 복지재단 사무실에서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어르신들의 감사 인사가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족쇄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뿌듯함이 그녀를 채웠다. 재단에서 후원받은 한 고등학생이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할머니 덕분에 제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나중에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사회에 보답하겠어요. 라는 편지를 받은 날, 정희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느 날 길에서 민석과 마주쳤다. 그는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어머니, 민석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정희는 차갑게 말했다. 당신을 아들로 둔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 민석은 그 자리에 서서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다. 연수는 결국 이혼하고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친정에서도 냉대를 받았다. 결국 연수는 지방의 작은 도시로 내려가 가명을 쓰며 살아야 했다. 5년이 더 지나 정희의 복지재단은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었다. 그녀가 후원한 아이들 중에는 의사, 변호사, 교사가 된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은 모두 정희의 할머니라고 부르며 진짜 가족 같은 사랑을 보여주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 정희는 재단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배신감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평온과 만족감만이 깃들어 있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은 그녀는 이제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민석과 연수는 자신들의 욕심이 불러온 나비효과 속에서 평생 후회하며 살아가야 했다. 돈에 눈이 멀어 진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대가는 너무나 컸다.